이번 영상은 현금 입출금, 가족 간 계좌이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종합편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도 함께 제시해드립니다. 행복한 노후, 5월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5월 이전 기존 방식부터 알아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좌이체를 했다가 무분별하게 가족 간 계좌이체로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이걸 징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큰 금액 이체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중에 대한 공증을 이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이 이런 규정 변화에 대해 다시 정리해보자면 여기까지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5가지고요. 증여세 신고할 때와 하면 안 될 때를 잘 모르겠어요. 상속세가 발생하는 시점에 가까운 경우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득과 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증여세를 낸 적이 없다면 상속재산의 70%까지 국세청에 내야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행복한 은퇴를 함께 설계해드리는 자산지킴이 TS 상속변호사 이도희입니다. 요즘 가족 간 계좌이체하는 게 꽤나 흔한 일이잖아요. 5월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5월 이전 기존 방식부터 알아보고 바뀌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미리 제시한 비교적 범위가 좁은 이상 징후권에 대한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은행 창구에서 미리 등재된 한도 금액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를 국세청과 금융수사권에 보고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1. CTR 거래, 고액의 현금 거래, 하루 1,000만 원 이상 주고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2. STR 거래, 고액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의심 거래, 금액이 크고 반복적인 거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신고, 납부한 세금과 다르게 많은 차이가 나는 계좌 흐름, 직업별 통상적으로 내는 세금 한도 범위를 벗어난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과거에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수작업을 하거나 특정 직업별, 특정 연봉별 추적 시행을 했다면 2024년 10월 이후 자동 시스템화했다고 하니 더욱 엄격해졌을 거라고 봐야 합니다. 2024년 말부터 세금 추징 사례가 매우 이례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무계획적인 세금 깎아주기로 인한 정부기관의 세수 펑크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90조나 펑크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바뀌는 세금 추징과 5월부터 시행되거나 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세금 탈탈 쥐어짜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 1. 국세청이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으로 우리 가족 이자 수취 내역까지 확인한다. 2. 세무공무원 세금 잘 거두면 연 2천만 원 포상금 제도 도입. 3. 자동 시스템화하여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통상적인 세무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와 자녀가는 기본이고 2. 계좌상 거래 내역에 노출된 관계자를 다 본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규모적인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에서 보다 정밀한 세무조사가 시행되고 계좌로 주고받은 관계자와 특수관계자를 모두 그 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1. 체납자의 배우자 및 사실관계자 포함. 2. 체납자의 육촌인의 혈족. 3. 체납자의 사촌인의 인척. 국세청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와 관련된 감시를 강화한다고 하니 우리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좌이체를 했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특히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사전 증여까지 맞물리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이자를 포함한 가산세와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니 매우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법했던 것들이 앞으로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상속세 신고 상황이 생길 경우 무분별하게 가족 간 계좌이체로 사전 증여한 이체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동 시스템화되어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족 간 계좌 이체할 때 세금 폭탄 피하는 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행복한 은퇴, 상속 준비는 자산지킴이 TS 이도희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자 내역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거든 메모란에 용돈이라고 적어두세요. 이렇게 명확히 표시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어요.
국세청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때 이 메모 내용을 참고한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로 정기적인 금액 이체는 피하는 게 좋아요. 매월 무기명으로 같은 금액이 오가는 경우, 특히 큰돈이라면 국세청 입장에선 증여세 회피를 의심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증여세 문제를 사전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과거에는 부모, 자녀 간에 빌려준 돈, 갚아준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던 것들을 이제는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명심할 건 큰 금액을 갑자기 이체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갑작스럽게 큰 돈을 보낸다면 국세청에서 이걸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큰 금액 이체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모 자식, 형제 간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남기시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반드시 받아두셔야 국세청도 인정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용증을 만들어 놓으면 이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문서를 준비해 두는 건 정말 안전한 방법이에요. 네 번째로 기본 공제와 생활형 공제를 꼭 활용하세요. 사실 이건 사전 증여 부분이고 훗날 상속세 폭탄 사유와도 관계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이 네 번째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게요. 다섯 번째, 미리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에 관계된 모든 자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과세 구간에 대한 방어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상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에 대한 내용이므로 잘 듣고 메모를 꼼꼼히 해두세요. 다음은 합리적, 절세형 사전 증여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0년 주기마다 기본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세요. 3년간 최대 2억 정도의 생활형 공제를 꼭 활용하세요. 가족 간 고액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차용증을 꼭 쓰세요. 차라리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이런 규정 변화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줄 테니까요. 절대 누락하면 안 될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서로 작업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세청의 가족 간 계좌이체 규정과 종합적인 부분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첫째, 목적을 분명히 메모로 남기고 둘째, 정기적인 금액 이체를 피하며 셋째, 큰 금액을 갑작스럽게 이체하지 말고 넷째, 돈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다섯째, 기본 공제와 생활형 공제, 차용증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5가지고요. 긴가민가 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 5가지를 신경 쓰신다면 이번 규정 변화에도 대비가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가족 간 돈거래, 사소해 보이지만 조심하고 제대로 준비하면 더 편안하고 안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세금 폭탄 피하는 사전 증여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듣고 메모를 꼼꼼히 해두세요. 사전 증여, 증여세, 상속세, 세금 폭탄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상속 시기에 따라 다르고 자산이 급격하게 불어난 경우는 반드시 절세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사전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의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공제 대상은 반드시 이체 기록과 일치하는 영수증, 가계부를 꼭 남기셔야 합니다. 기본 공제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생활형 공제는 3년간 최대 2억 정도의 범위가 꽤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생활형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녀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생활형 용돈, 생활자금. 단 반드시 영수증과 이체 기록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그리고 차용증에도 한도액을 반드시 지키시고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 꼭 용도를 기재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보편적인 평균 수명에 맞춰 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특정할 경우 증여할 때 현금보다 주식, 부동산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고액 자산이고 부동산 거래도 이루어져야 한다면 가족법인, 자녀법인, 가업승계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많거나 고액 연봉이라면 세율 범위에 따른 자산 배분, 재투자, 2월의 구조 설계를 미리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에 대한 매우 중요한 Q&A입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와 하면 안 될 때를 잘 모르겠어요. 상속세가 발생하는 시점에 가까운 경우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잘 몰라서 그동안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득과 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재산 규모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규모와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동안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낸 적이 없다면 이 경우도 매우 심각한 경우인데 가산세와 과태료까지 거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상속재산의 70%까지 국세청에 내야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속구조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속증여를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상황에 따라 세금을 최대 70%까지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행복한 은퇴를 함께 설계해드리는 자산지킴이 TS 상속변호사 이도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